보면은 19세기 말의 고민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분단된 반 쪽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야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미국에 보낸 문서들을 보면은 북한을 이승만이 굉장히 과장한 걸 볼 수 있어요. 남친 야욕을. 그런데 그거는 소련과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게 숨어 있어요. 자기 부하들하고 하는 얘기를 보면. 그래서 반소는 사실 반노의 지속적인 거예요. 반노. 이승만이 보면 또 거기다가 반공까지 겹쳐진 거니까 반중도 반국까지 겹쳐지는 중국에 대한 오랜 그런 기본적으로 근대주의자였기 때문에 만민공동이라고 보면 반일은 뭐 이건 이승만한테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반노 반청 때부터 시작되는 반일 이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김일성의 한국전쟁 발발, 한국전쟁 침략이 아닌가. 그래서 친미 이외에는 탈동아시아에는 대안이 없었던. 근데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이 미국이 한투쟁 직전에 태평양 동맹이 아니라 태평양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미국식 버전으로 다시 제안을 하거든요. 다자주의를, 집단안보를. 근데 그것이 깨져나가는 요인이 여기 살짝 썼습니다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과까지 이 토를 만들어줄 경우에는 나토가 약화될까봐 영국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두 번째 일본이 반대를 해요. 구식민 국가들과 작은 나라들과 연루될 경우에 그 나라들의 안보 불안에 일본이 연루되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기축국가로서 남기정 교수님 표현은 기지국가인데 기축국가로서 일본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 때문에 다 반대하죠. 이거는 일본도. 그리고 이승만, 장개석, 히리노 여기에 약간의 균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일본과 엮이는 것은 일본의 사과나 확실한 침략 야욕을 포기하기 전에는 일본과 다자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 히리노, 장개석 이거를 주장할 때에는 미국의 거부가 가장 완강했고요. 두 번째 일본이 이제 거부를 했죠. 그런데 미일, 미국, 필리핀 안보 조약이 체결되면서 더 이상 이제 필리핀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필리핀은 양자 동맹으로.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장개석은 더 급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미가 없이는 데프트가스라 포스모트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승만 현장에서 나중에 문서를 다 보고 이렇게 보면 일반 명령으로 38선을 미국이 제안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더 이제 이범석 그 당시에 총리를 통해 무초 대사를 후려 갈기기까지 이제 주한 쳤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한 나라의 미국 대사를 갈긴다는 걸 실제로 부탁을 해요. 실제로 주한 쳤음을 제가 다툴 때에.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시다 시기를 이렇게 저는 일본 가서 뭐 강연하고 그럴 때 평화헌법은 사실상의 국제협약이라 일본은 리걸리 not entitled to revise your own constitution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요. 일본은 국내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그 권한이 온전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 강화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국제를 대표해서 미국이 너네들한테 사실상 항복선언의 연장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 너희들 스스로 헌법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없다. 약간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그 미국 문서들을 보면은.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요시다의 굉장히 원대한 구상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평화국가를 받아들이면서 소련이나 중국의 일본 문제에 대한 개입도 방어하지만 미국의 구상을 따라가면서 미국 일변주의, 미국과 완벽한 미안보 조약을 맺는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요시다도 그러고 전쟁 직전 열을 보면은 뭐 전쟁은 져도 종전은 이겨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전회의 같은 거 하면 아주 철저하게 그 미국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그 천황제를 지키고 일본 분할을 막기 위해서 뭐 화세가와 이런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그걸 풀렸었고 종전 직전의 열흘만 써가지고 큰 책을 써가지고요. 그거 보면 일본이 아주 미국의 이 비밀 전문들을 판독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은 졌지만 종전은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천황제를 지켜내기 위한 좀 이게
요시다의 그 온건 반동과 급진 양쪽을 뭐 많은 작가가 해석하듯이 그것이기도 하지만 국제 유지를 위한 요시다의 상당히 뛰어난, 그리고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승만한테 패배한 그런 좀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는데요. 천황제를 유지해서 국제를 지키려고 하는 게, 그리고 미국과 관계를 처음에는 작은 형태의 재군비에서 비군비, 소군비를 이렇게 요시다가 좀 이렇게 약간 전략을 여러 개를 쓰는 거 보면 외상시설, 수상시설, 이거는 군비 문제는 핵심이 아니라는 건가. 저는 이건 제가 이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를 잘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한 그 전략이 느껴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중간에 태평양 협약을 추진했다가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전이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여기 중국 참전이 결정적인데요. 그때에 이걸 거부했다가 이승만, 키리노, 그 장개석이 제안했던 건 거부했다가 자기네가 추진하는 건 한국전쟁 전후로 이게 상당히 동아시아 안보가 위험하니까 그거를 추진했는데 역시 연속되고 영국이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고 요시다가 미일 기축을 추진하려고 요시다도 다시 반대하고 키리노님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중국 참전 이후에 이제 이거를 더 이상 지속할 게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 때문에 관계 동학에서 비춰보면 근대 이후에 열세에 있었던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 이승만은 요시다와 거의 대등한 한일 관계의 동학을 단절시키면서 미국이 압력을 넣어도 한미 관계의 동맹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건 미국이 대립국가와 맺은 최초의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대립국가. 미국절 림랜드 도서 국가들하고는 맺지만 영국이라든가 뭐 이렇게 일본이나 일본 안전보장조약이지만 대만, 그런데 여기 필리핀 다 도서 국가들인데 대륙 끝까지 망설였죠.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다시 할 때 연루되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저는 이게 그 한일 이제 미일 관계와 말씀드렸다시피 미일 관계 기축이고 한미 관계를 버리는 카드였거든요. 테프트가스나 포츠만 그거를 그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조금 과장된 표현인데요. 끌어올린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 약소국 한국이 직면했던 중심국가와 국제법적으로 상호 대등한 평등 조약을 체결한 게 첫 번째가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요시다와 이승만이 탈군사적인 그런 평화국가 구상과 국방 강화, 안보국가 구상이 평화국가 구상과 안보국가 구상의 결과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와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미 상호방위제가 없을 때에 한반도 문제의 불안정성, 안정성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그런데 일본 문제를 보면 한국전쟁의 영향을 저는 조선전쟁 특수보다 이제 일본이 국제사회에 무임승차하게 한 무임복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상당히 문제를 지금까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분단되었어야 되는 주장을 그 자료가 확실치 않은데 얄타가 여기도 제대로 적용이 됐으면 적어도 미국, 소련, 중국 어느 한 나라 더 그래서 일본이 3분이나 4분이 됐었으면 통일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처럼 프랑스나 폴란드나 얼마나 유태인 학살 문제나 얼마나 독일이 전후천상 썼던 그 두터운 사과. 근데 일본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전쟁 범죄 국가로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나 평화에 반하는 범죄 일체의 배상 보상을 하지도 않고도 상당히 국제사회에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지금까지 이게 야스쿠니 신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교과서 문제라든가 심지어 독도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일본은 너무 쉽게
전쟁과 중국 너무 쉽게 국제사회에 복귀한 것이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미 관계에 대해서 아까 이걸 말씀드렸는데 균형 국가 그거는 그 동아시아 300년 평화 제 표현이 아닌데 신채호 선생의 표현인데 이순신에 대해서 신채호의 그러면 동아시아 200년 평화, 300년 평화를 이순신이 어떻게 넣었나요? 자, 근데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한미 관계는 충돌이었습니다. 쇼먼호나 신미양 그리고 수 통상 정도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것이 80년 만에 방위조약으로까지 갔어요. 방위조약. 이거는 질적으로 두 세대 만에 상당히 이거는 크게 바뀐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림을 당했던 테프티카스라나 포츠만 완전히 버렸던 나라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미상하방위조약은 거기 나와 있는 7페이지에 시모노스키 조약부터 모스크바 3상회의까지는 한국 문제가 논의되는 어떤 의회에 한국은 인바이트 초대되거나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시모노스키 조약은 통합농민전쟁, 청일전쟁으로 한국에 대한 주권, 독립국을 선포하는 게 청나라에서 수전에서 띄어내는 한국은 초대받잖아요. 시모노스키 조약부터 이때까지 일관되게 그런데도 이때는 이제 우리가 분단되는 것까지도 그런데 한국 문제의 국제성에 자기가 자기 발언권을 행사하게 되는 첫 번째가 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죠. 여기 이제 충성과 저항, 적응과 도전 이거는 이제 여기 중화체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느냐 저는 그거를 4대주의가 아니라 4대 기술 또는 4대 예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충성을 하지만 저항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적응을 했지만 도전을 하는 이거는 뭐 한중관계를 분석하면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그 그림입니다. 이게 제국의 범위에서 그 미국과 중국이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강제력과 동의 한편에서는 원조도 해주고 한편에서는 군사적인 점령도 그래서 그 이거는 미국과 중국과 로마와 영국 이런 제국들은 헤제모니 엠파이어인데 일본과 독일과 소련과 이런 나라들은 그 몽골 요 네 개의 제국은 강제예요. 코어스 엠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절묘하게 살아남은 것 같아요. 한미 상하방위조약 때니까 이승만은 자기가 필요해서 동맹을 맺는 건데도 협박을 한다고요. 협박을 백인과 스레트닝을 결합하는데 이게 아마 앞에 중화체제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요. 이런 게 요시다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약간 튕기기도 하지만 조금 더 수능에 가깝지 않았는가. 이승만보다는 조금 더 수능에 가까웠고 그것이 반주권 국가로서의 강제적인 불균등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는 결정적으로는 우리는 식민지였고 우리는 패전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여기 집어넣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워낙 요시다와 이승만은 부분적인 협조도 하지만 미국을 들어서 라리로 의식이 참여해서 조금 불완전한 연구가 돼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만 그 둘의 갈등이 집단안보나 다자안보 기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런 면도 있지만 조금 더 책임이 큰 거는 요시다다. 집단안보 기구를 실패하게 만든 이승만은 적극적으로 제안까지 했었고 이거는 미국을 단독으로 잡으려고 했던 요시다였는데 그걸 뚫고 이제 한미 상하방위조약을 바로 이어서 체결하는 이거는 이승만의 승리라고 하기는 어렵죠. 좀 전략적인 우세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면 왜 요시다를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봤냐면 일본 공개 아버지인데 천황이 처벌됐거나 개인 천황이 처형을 당했거나 근대화의 과정에서 황제가 처형되지 않은